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30대를 한창 달리고 있는 여자로 최근에 알던 일을 확 뽑아버린 사건을 겪고 속이 시원해져서 사연을 공유해보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올려진 사연 전부를 소개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소개가 된다면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람이 참 대외적인 모습, 겉으로 꾸며진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나이 먹도록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알에서 깨어나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알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처럼 알 밖으로 나오는 게 무서우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를 박차 나오시길 바랄 뿐이랍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비장하게 말을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제 사이다 같은 사연 목구멍으로 꼴깍 넘기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달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꼭 잘했다, 용감하다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제정신 아닌 시댁, 다시 한번 엉덩이를 발로 차주고 싶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구김살 없어 오냐 오냐 예쁘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시면서 저의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집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가지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일찌감치 악기를 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들 다 거쳐가는 피아노로 시작했지만 피아노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었고 어머니를 따라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연주하셨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하셨던 재능이 출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 또한 어머니를 따라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거창하리만큼 실력이 대단하여 알아주는 전공자는 아니었고 그럭저럭 중간은 하는 연주자였는데 운이 꽤 좋았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어머니네 집안이 대대로 부동산으로 부를 쌓아 오신 집안이었고 아버지께서는 국내 항공사의 임원직을 맡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안에서는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부를 쌓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에서 자유를 얻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걱정은 오로지 저 하나였는데 제가 사춘기를 지낸 이후부터 부모님께서는 세상에 월급쟁이만큼 안정적인 사람도 없다며 그런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월급을 또박또박 가져다주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요. 물론 부모님께서 말하는 직장이 평범한 기업은 아니긴 했지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는 하루빨리 가정을 이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살길 바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험적인 성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눈에는 평생 제가 어린아이로만 보이는지 든든한 남자를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살길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의 등살에 저는 마치 결혼이 목표인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고 제가 30살이 되자마자 선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마땅히 괜찮은 남자를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나이가 많거나 배가 나왔거나 머리숱이 많이 비었거나 나이가 비슷하면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불필요한 부분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보러 다니는 것이 조금 지쳤고 제가 운명을 느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에게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업체 측에서 가입 권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써가며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선자리는 다 주변 지인분들께서 해주신 자리라 부담이 없기도 했고요. 결혼정보업체는 마치 저를 포장해서 선물 가게에 진열해 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선자리를 받는 게 오히려 인증 같은 것도 좀 더 확실히 되는 느낌이고 운명의 상대를 만나진 못했지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 중반이 막 넘어설 때까지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제 친구들은 먼저 시집을 가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높은 것도 아닌데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점점 자존감이 떨어졌고 친구들도 저에게 아무나 만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화 속 주인공도 아닌데 한눈에 반할 만큼 괜찮은 왕자님을 어디서 만나겠냐며 적당히 조건 보고 결혼을 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점점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지인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 처음에는 남편의 인상이 강렬하고 선이 두꺼운 마초 같은 남자 이미지라서 호감이 가긴 했습니다. 저는 비리비리한 사람보다는 체격도 좋고 얼굴선이 굵어서 진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딱 제 이상형에 가까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너도 깔끔하고 성격도 좋고 저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 괜찮다 싶어서 두어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5번째 만남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없게 만나봐야 서로에게 가식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될 것 같으니 이런 단계를 전부 건너뛰고 결혼을 하자고 말입니다. 고백도 얼마나 마초 스타일로 하던지 저는 홀라당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뭔가 하나씩 부족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제 남편은 백마탄 왕자님이나 다름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적인 모습에서만 봐도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입고 다니는 옷도 멀끔하고 패션 센스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무척이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제가 만났던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남자보다 괜찮은 남자가 나타날까 고민도 되었고 제 나이가 35살을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철이 좀 없는 스타일이라 탱자탱자 놀기만 했고 바이올린만 그나마 열심히 하긴 했는데 바이올린으로 성공하지도 못했거든요, 사실. 영혼을 실은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서 유명한 연주가도 아니었고 평범한 교향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저 하나 먹여 살릴 능력은 되니까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도 제가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기도 했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충동적으로 결혼합시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집에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거기다가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니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도 법조계 쪽으로 아는 분들이 꽤 많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자네는 어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나? 상속 전문? 기업 전문? 아니면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인가? 아니요. 저는 땡땡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듣는 로펌 이름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어디에 있는 로펌이냐며 대표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남편이 뻔뻔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인 대학 선배가 대표로 있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다른데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건이 들어오면 수임료 챙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얼만큼 일이 들어오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었기에 조금 놀랐죠. 남편은 거기서 말을 아끼지 않고 변호사들도 좋은 로펌에 가야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는 그런 급은 아니라면서 며칠 동안 사건이 없는 날도 있어요 하면서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상당히 미묘하게 구겨지는데 사건이 없으면 수임료도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무급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너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놔 버린 바람에 놀라서 사례가 들리고 말았고 연신 기침을 뱉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의 사무실에 사건이 없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움도 없는 건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변호사임을 계속 강조했고 부담스럽게 저희 집에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이리저리 아는 분들도 많으시고 국내 유명 항공사의 임원으로 계시니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남편에게 조용히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시모가 본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눈을 뾰족하게 뜨면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핀잔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 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니? 사건이 없으면 세상이 평화롭고 좋다는 뜻인 거지. 앉아서 악기만 다룬 애가 이 섬세한 직업을 뭘 알겠니? 악기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섬세한 작업인데 우리 딸에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시모가 저를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께서 순간 발끈하셔서 시모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웃기게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던 시모는 어머니께서 개입을 하자 바로 깨갱하시면서 서둘러 다른 주제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은근히 불편해하시고 시모는 눈치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상견례 자리인 만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기에 아버지와 시부는 조율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손님이 몇 명이나 올지, 청첩장은 얼마나 찍을지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께서는 불편해하셨고 시모는 우리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긴 했는지 그런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는 악기하는 걸로 트집을 잡는 집안이랑은 사돈 맺기 싫다고 말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어머니를 진정시키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악기하는 걸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노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면서 그냥 이해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구색 맞출 거 다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그런 10월드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남편에게 누나가 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가 되는 사람들인데 상상보다 더 뻔뻔한 철면피들이었습니다. 저한테 절대로 자기네들은 신우집 같은 거 안 한다고 할 생각도 없다고 하더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선물은 없냐고 저보다 봉투를 더 반기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사놓은 선물을 드렸거든요. 면세점에서 사온 보디 제품이랑 립스틱을 드렸는데 엄청 실망한 얼굴로 저한테 이게 전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신우들 주려고 백이라도 사와야 했었나요? 하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게 요즘 유행이래요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신우들이 저한테 본인들 나이가 40을 넘겼는데 지금 유행 따지게 생겼냐면서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자기들 나이에는 비싼 게 최고인데 하면서 둘이 손발이 어찌나 척척 잘도 맞던지 저한테 뭐라 할 때만큼은 절친 같았습니다. 시자 노릇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하더니 안 하기는 개뿔이죠. 그러더니 신우가 저한테 요즘 유행하는 애들이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별걸 다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손톱에 네일아트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한다면서 누가 요즘 그렇게 손톱을 바짝 깎냐고 하더라고요. 원래 악기하는 사람들은 손톱 기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모가 싹 대화에 끼어들더라고요. 손톱에 그 번쩍이고 그런 거 안 발라서 얼마나 좋니?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면 쌀알 씻다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그런 밥 먹으면 안 되지. 그 말 듣자마자 손톱에 매니큐어를 잔뜩 바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아무튼 쎄한 기분을 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안 했다가 들쑥날쑥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양악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씩 연습실에 나가야 했는데 시간이 유동적인 편이긴 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습을 하러 나갔죠. 근데 변호사면 저보다 당연히 바빠야 정상인데 너무 집에서 놀고 있길래 일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폰게임이나 하면서 대꾸를 하더라고요. 요즘 일이 없어서 파리만 날려. 우리 사무실 월세 못 내가지고 건물주가 문 닫아버렸잖아. 뭐 잠금 장치 걸어놨던데? 그래서 출근 못해.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변호사 둘이서 일을 얼마나 안 하면 사건 수임이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변호사식이나 되어서 그런 일도 법으로 어떻게 못한다는 게 너무 바보 같고요. 물론 월세를 못 낸 게 저 사람이니까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진짜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우리 남편에게 어울리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슬쩍 눈치를 보면서 장인어른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월세를 우리 아버지 보고 대신 내달라고 부탁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소리였습니다. 월세를 내야 자기들도 사건 수임을 받지 않겠냐면서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돈 타령을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사건 수임이 안 되는 사무실이냐고 차라리 국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국선도 나쁘진 않은데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국선 변호사 하면 약간 공짜 변호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 나중에 수임료도 후려치기 당한다고 뜬 소문도 많고. 당장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이거저거 따지는 꼴이 한심해 죽겠더라고요. 아무튼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다시 사무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버이날이 되어서 시댁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길래 남편이랑 같이 시부를 모시고 식당을 갔는데 시모의 표정이 엄청 언짢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저도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선뜻 시모에게 말을 걸지 않자 시모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식이나 되어서 일찍 와서 식사를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밖에서 사 먹을 생각밖에 안 하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그렇게 물쓰듯이 쓰는 거야? 아니, 제가 무슨 남편 월급으로 사치를 하고 있으면 할 말이 당연히 없겠지만 저희 집에서 남편 사무실 밀린 월세까지 갚아준 마당에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렸죠. 거기다가 이 비싼 곳에서 밥을 먹게 된 이유가 시부가 밖에서 비싼 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예약까지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시모가 다 제가 게을러서 밥 차리기 싫어서 여기 온 거라고 치부해버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입이 뚫려 있는데 삼키는 건 아니다 싶어서 시부가 여기 오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온 거라고 톡 쏘아붙였죠. 그러니 시모가 저한테 자기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시간이 맞아 늘러붙은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케가 형석이네 사무실 월세도 냈다고 하던데. 엄마가 이러면 형석이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웬일로 첫째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건의 빌드업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첫째 신우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올케네 아버지가 국내 항공상 임원이라고 하셨지?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시댁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거든. 좌석 업그레이드 좀 해주라고. 그게 가족 한정이라서요. 아마 안 될걸요? 어머, 임원 백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나랑도 올케랑 가족으로 묶인 사이 아니야? 부탁 좀 할게. 전부 다 꿍꿍이가 있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부탁을 한다 해도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저 정도로 말을 하면 다들 포기를 하고 알겠다고 하는데 신우는 정말 끈질기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내가 시댁에 이미 다 자랑해놓고 비즈니스 좌석에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올케가 사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줘.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올케 탓이잖아. 아니 신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사비를 써서 신우 시댁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려요? 그러니까 신우가 저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시댁에 자랑 다 해놨다. 시부모는 비싼 좌석 타는 줄 안다. 자기 체면 좀 살려줘라. 온갖 말을 다 하더라고요. 때를 쓰고 박박 우기기도 하고 피곤해서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시모가 다가오셨습니다. 너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신우가 선수를 쳐서 지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되는 걸 안 되는 것처럼 한 것 마냥요. 사돈 어른한테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안 된다고 제가 단칼에 잘랐다고요. 아니, 앞뒤 사정 다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로 유세를 떠내 만회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 넘어가면 호구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이런 부탁은 한 번 들어주면 두 번, 세 번 부탁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언제 유세를 떨었어요? 신우가 먼저 통보하듯이 저한테 말한 거잖아요. 이러시면 저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시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임원이라고 우스대더니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는 거냐고 시댁 부탁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진짜 사상이 엿보이고 저희 집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발끈했습니다. 무슨 시댁이 갑이고 제가 을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해요? 부부는 평등한 관계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시모가 제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게 치더니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나래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딴청이나 부리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고요.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바짝 고개 숙이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나오니까 진짜 해주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탁 못 들어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정하게 회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에도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 이미 시댁에 설레발이란 설레발은 다 쳐놨는데 돈도 없단 말이야. 제가 발을 동동 구르는 신우를 보고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그제야 신우한테 미리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장인한테 부탁하기 어렵다고 하며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눈을 세모나게 뜨면서 장인어른이 그깟 월세 한번 내줬다고 눈치라도 주는 거냐면서 남편에게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관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깟 월세 한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도와준 사람은 전데 왜 욕을 먹는 것도 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라고 하더니 저한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좋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자리를 서둘러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오는 내내 제 표정이 한껏 구겨져 있었는데 남편은 눈치까지 밥 말아먹은 건지 나 잘했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아버지한테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만약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욕만 먹었는데 도대체 서로 좋은 거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남편한테도 아버지께 그런 부탁드리는 거 눈치 보이고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항공권 예약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위가 연락 와서는 신혼에 가족여행 가는 거 좌석 업그레이드 좀 해달라고 하던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저희 아버지께 자기가 연락을 해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염치도 없게 말입니다. 제가 속상해 죽겠다고 아버지는 왜 그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나를 더 화나게 만드냐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시댁 눈치 보는 거보다야 그냥 한번 해주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신우한테 항공권 예약 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씨부리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줄 거면서 그때는 왜 기분 상하게 안 된다고 한 거야? 앞으로는 부탁하면 바로바로 좀 해줘. 알았지? 비행기 티켓을 그냥 취소시켜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신우 시부모로 보이는 사람 2좌석만 업그레이드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직원 할인이니 업그레이드니 직계 가족만 가능한 거고 아버지 백으로 임의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그 식구들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다녀와서 신우가 저한테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비즈니스 좌석 해줄 줄 알고 한껏 으스댔는데 시부모 자리 2개만 해줄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안 받는데 올케 뒤끝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좌석값만 2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서 면세에서 제 선물 하나를 안 사온 거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좌석 업그레이드를 규정까지 어겨가며 해주신 건데 빈손이 말이나 되냐고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선물로 양주 한 병 정도는 사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불이 나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속 터지게 장인어른 부자잖아. 양주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부담됐나 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비행기 좌석값 절약했으면 당연히 그런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네 누나가 그럴 돈이 있었으면 돈 주고 비즈니스 끊고 가지 않았겠네요. 그러면서 장인어른도 치사하다고 누나 좌석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상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동안 또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할 땐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시모가 연락해서는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냐? 빨래는 제대로 해주고 있냐? 옷은 꼭 다려줘라 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꼭 끝에는 우리 아들이 무려 변호사씩이나 되는데 잘 모시고 살아라 하면서 끊으시거든요. 월세도 못 내는 변호사인데도요. 그렇게 결혼한 지 8개월 차가 되었을 때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 무슨 차냐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남편이 국산 중고차를 타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고 변호사인데 결혼 선물로 차 한 대를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구매한 겁니다. 무려 외제차를 일시불로 턱하니 사서 주셨고 물론 명의는 제 명의지만 남편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라면서 사주신 차였습니다. 차를 받았으니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가 운전자 부부 특약을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제 명의라서 보험자 명의는 저여야만 하고 남편이 타고 다닐 차니 부부 특약이 딱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굳이 모든 운전자가 가능한 비싼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외제차를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우리 둘째 누나가 타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왜 둘째 신우가 타보고 싶어 해? 그럼 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시킬 필요가 있어? 우리 누나 차 봤지? 엄청 오래된 경차잖아.
가끔 놀러 갈 때 기분 내고 싶다고 차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거든. 이게 네 차야?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사준 차야. 너 출퇴근할 때 쓰라고 사준 차지만 내 명의 내 차라고. 그래, 말 잘했다. 장인어른이 나랑 결혼했다고 나 타라고 사준 차잖아. 나 타라고. 너 진짜 돈 가지고 사람 치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새 차가 나오자마자 신우를 빌려준 애 만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출퇴근할 때 기살라고 사준 차라고. 신우들한테 빌려주지 말고 절대로 난 싫으니까 보험은 내가 알아서 들 거야. 알겠어? 저도 너무 화딱지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전자 부부만 가능하게 보험을 넣고 몇 주간 별 탈 없이 시간을 잘 보냈단 말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차 구경도 하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근교에 있는 카페에 가자면서 주말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도 내자고 하면서 시간 약속을 잡으시길래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준비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어차피 오늘 일정도 없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거보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밖에 나가기 귀찮은데 그냥 쉬고 싶은데 하면서 뭉구적 거리는데 빨리 옷 입고 나오라고 차키 내놓으라고 시동 걸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딴청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진짜 쎄하게 들더라고요. 차키 어디 있냐고 제 차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지 않길래 설마 신우한테 빌려준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조카들이랑 조카 친구 가족이랑 놀러를 가는데 차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짐도 워낙 많고 또 경차라서 고속도로 달리기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조카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책임을 왜 져야 하니?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염치 없다. 보험은 어떻게 한 거냐?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짓을 하는 거냐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요. 남편도 할 말이 없고 자기 자존심은 상하니까 저한테 친정 식구들을 만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너무 짜증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저를 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짜증나서 정신 나가겠다고 막 울어대니까 부모님이 저 데리고 드라이브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경우 없는 집안이 아닐 수가 없다면서 날이 갈수록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화를 씩씩 내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짜증이 나는 건 첫째 신우고 둘째 신우고 둘 다 염치는 밥 말아먹은 문외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신우가 차 빌려가는 거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그나마 정상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둘째 신우가 시집을 제일 먼저 가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한테 악기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기 딸이 잘하는 악기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만 해도 이것저것 다 배워보고 결정을 했던 거라 신우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무가내로 저에게 악기를 찾아달라고 생떼를 쓰더라고요. 시조카가 뭘 잘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면서 저도 바이올린 말고 다른 악기는 다룰 줄 모른다고 거절을 했더니 글쎄 저에게 교향악단에 한번 데려가 주래요. 거기 가면 악기 많지 않냐면서 한 번씩 해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진짜 쇼킹하죠? 다른 악단 사람들의 악기를 한 번씩 연주해보게 하면 어울리는 악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무식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프로이시고요. 자기 악기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까다롭게들 군다면서 구시렁거리는데 그 정도는 상식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든 자기 손탄 물건은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하면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쓰다 남은 악기 없냐고 하더라고요. 악기 값이 비싸서 얼마나 배울지도 모르는데 돈 주고 사기가 아깝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돈 걱정하실 거면 악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요. 유지비에 레슨비에 악기값에 돈 엄청 깨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오기가 생긴 건지 뭔지 저한테 음악 쪽 일을 시키고 싶은데 싸게 후려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둘째 신우가 쪼아대고 첫째 신우는 둘째 신우만 차 빌려주냐고 본인들도 빌려달라고 닥달을 하고 거기다가 시모는 자기 아들이 왜 이리 말랐냐면서 변호사 마누라씩이나 됐으면 사건을 좀 턱턱 물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정신 아닌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빠질 데도 없는 살이 5kg나 빠져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우리 어머니께서 이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고요. 제가 교행 악단 정기 공연을 준비하는데 계속 전화해서 방해하고 일을 시키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죠. 남편이 중재라도 하면 다행인데 계속 우리 가족한테 그것도 못해줘? 이 말만 반복하고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정말 제대로 기가 막히게 복수를 하면서 새 인생 찾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결혼 1주년 기념일쯤 시부모님 결혼 40주년이랑 겹치는 바람에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저에게 온 가족 좌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오라며 항공권 구매까지도 저에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호텔도 예약해라, 일정도 짜놔라. 전부 다 최고급으로 해오라고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제 돈으로 다 예약하라고 자기들은 몸만 가겠다는 거죠. 열받아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곱게 이혼해주면 안 된다고 판을 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행기는 편도로만 끊어놓고 좌석도 날개 쪽 좌석으로 제일 시끄럽고 풍경도 안 보이는 곳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호텔도 엄청 고급스러운 호화호텔 옆에 딸린 허름한 2성급 비즈니스 호텔로 잡았는데 모텔보다 못한 수준이더라고요. 여행 준비는 제가 하겠다며 시댁에 떵떵 큰 소리를 쳐놓고 고급 호텔에 비즈니스 좌석을 끊어놓은 것처럼 뻥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에 공항에 모여서 출국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유효기간이 만료된 옛날 여권을 들고 갔습니다. 당연히 심사에서 걸리게 되었고 저는 만료된 여권으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들 한 소리씩 하는데 웃음을 꾹 참고 집에 새 여권 있으니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고 먼저 들어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면세 쇼핑하기로 했잖아. 나 카드 없는데. 카드 줘. 저는 고분고분하게 미리 전날 정지시켜 놓은 신용카드와 해외 나가서 밥 사 먹고 있으라며 선불 카드를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걸 배웅하자마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요. 면세 쇼핑 중인 건지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카드가 안 긁힌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길래 놀란 척하면서 알아보겠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정지된 카드로 뜬다고 호들갑을 떨길래 일단 당신 카드든 신호카드든 아무거나 긁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달래주었죠. 웃음 참느라 혼났네요. 그러더니 2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는 비행기 좌석이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좌석이 아니라 일반석, 그것도 날개 쪽으로 배정을 받았다면서 빨리 장인어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10분 뒤에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떡하지?
비즈니스 좌석을 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처럼 공짜로 타려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서 일반석에 배정을 받게 된 거래. 다들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웃기던지 눈물까지 났습니다. 저는 숙소는 땡땡 호텔로 찾아가면 된다고 마지막 피날레까지 전해준 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짐도 전부 친정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포장이자까지 미리 예약해서 처리하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새벽 2시쯤 해외에 도착한 남편에게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짜 이거 왜 이래? 호텔에 왔더니 예약 내역이 없대. 일단 우리 밥 먹으러 왔어. 그래? 그럼 그 호텔 옆에 보면 진짜 작고 허름한 호텔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 가봐. 예약된 거 있을걸? 뭐라고? 제정신이야? 그 옆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저 건물이라고? 엄마, 일단 이 카드로 밥값부터 계산해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데 시모는 이 카드 안 긁힌다는 것 같은데 얘 뭐라는 거냐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시부모의 남편의 신혼의 가족들까지 전부 난리가 나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들 영어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계속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불평을 하길래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빈대처럼 들러붙는 당신네 가족들 전부 쫓아내기로 했어. 집 정리도 다 했고. 이혼 소장 보냈으니까 한국 돌아오면 확인해. 여권 일부러 만료된 거 들고 갔는데 눈치 못 채더라? 표지색이 다른데. 그리고 비행기? 내가 정신 나갔다고 10명짜리를 전부 비즈니스로 끊니? 너네 가족 염치 없다. 호텔도 나보고 방 4개를 잡으라고? 허름한 모텔로 1박만 예약 잡았으니까 내일부터는 호텔도 알아보도록 해. 아, 맞다. 면세점에서 쓰라고 준 카드는 정지된 카드니까 버리고 선불 카드에는 특별히 10만 원 넣어왔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도 알아서 끊어서 와. 그랬더니 야, 난리가 났더라고요. 바로 전화 끊어버리고 무음으로 돌려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욕을 보냈다가 돈 좀 빌려달랬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욕을 하다가 무슨 모노드라마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달이 난 지 딱 3일이 지나서 친정집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태연하게 무슨 일이냐 하니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저 못 배워 처먹은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남편의 뺨을 제대로 치셨습니다. 뭐? 못 배워 처먹어? 누가? 내 딸이? 어디 빈대 같은 거지 새끼들이랑 사돈을 맺어가지고 여기 와서 난리 그만 피우고 이혼 소송 준비나 잘하셔. 위자료며 뭐며 우리 변호사가 최고액으로 때릴 테니까. 이번 여행에서 돈 좀 썼을 텐데 준비 잘하라고. 그러고는 소금 어딨냐 하길래 제가 굵은 소금 한 포대기를 드리니 그걸 전부 시부모와 남편에게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시모가 악소리 한번 못 내고 쫓겨나고 나서는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한 30분을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시부모와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찾아와서 빌고 연습실까지 쫓아오고 했는데 그때마다 경찰을 부르고 스토커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니까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소송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치워서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혼한 지 지금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 남편은 그때 해외에 나가느라 쓴 카드값을 갚아내느라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잘 잡히지 않은 탓에 국선 변호사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난리를 친다던데
신호드리고 시댁이고 서로 나몰라라 하고 덤터기를 다 전남편에게 씌웠대요. 그리고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말이죠. 제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빌려주겠나요? 바로 차단부터 넣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웃겨 죽겠더라고요. 이래서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속 알맹이는 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인 지금 좋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